세 번째 발표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오랫동안 해운을 연구해 오신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실 이번 주제는 환경규제가 선박투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큰 박수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태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투자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고요. 아마 부르쇼하고 조금 제목이 달리할 건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발표자로 첫면에 이제 써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KMI가 경제사회인문연구회라고 하는 그 기관의 이제 소속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저희 보러 이제 그 연구 과제를 주어서 이번에 이제 수행했던 올해 10월달에 이제 마감을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해운산업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이따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오늘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발표하는 것보다 조금 그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알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내용을 연구 과제 순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목적, 그다음에 목차, 그다음에 선행 연구하고 차별성, 그다음에 연구 추진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아마 저희 자료집의 절반 이상이 제 내용인 것 같은데 뭐 발표 시간은 30분 내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입니다.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녹색 금융,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금융 관련해 갖고 뭐 글로벌하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EU는 2022년도에 이제 녹색 금융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관한 기준들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는 텍소노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마련을 했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 금융을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선박금융 관련해 갖고 저희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제도들을 다 도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점으로 좀 와지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다양한 상품이나 어떻게 디테일한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운산업에 어떻게 적합하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뭐 연구 목차인데요. 다 설명을 안 드리고 1장은 이미 설명을 좀 드렸고요. 2장에서도 3번에 우리나라 국적선대가 앞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선박들이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는 투자해야 될 금액들은 어떤지 이거에 관한 내용들을 2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3장에서 우리나라 선박금융 제도를 다시 한번 스크린하고 한계점이 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금융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에 관한 간단한 개념 다 아시겠습니다만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요. 해외나 국내 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례와 정책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마지막 결론인 정책 방안, 그다음에 기대 효과. 기대 효과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국적선대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할 때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뭐 계량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기존 연구하고 좀 차별적이라고 한다면요, 선박 투자 수요를 이제 새롭게 아마 한국에서는 이 연구가 이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들을 다 이렇게 좀 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를 이제 좀 계량적으로 내놨다. 뭐 이런 정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연구 추진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 주최하신 한국해양대학교에서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립경상대학교, 그다음에 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러니까 4개 기관이 참여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잠원도 선박운용사나 산업은행, 민간은행 다양하게 저희가 거쳐서 본 연구를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2장에 그 우리나라 국적선대가 어느 정도로 그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관한 추정을 했고요. 이 추정식을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결론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정을 두었습니다.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그 수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대체해야 되는 어떤 스케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을 전체적인 선박 그 수요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그렇게 추정한 결과 그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은 2040년도에 하드하게 좀 가정을 했어요. 2040년까지 친환경 그 스케줄을 다 맞추려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50년도에 넷제로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스케줄대로 빨리빨리 하드하게 가정을 해서 전환을 한다고 하면 2040년도에 이제 마감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 그 현존선의 한 88%가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가 됩니다. 대체가 되고 그 금액은 한 66조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변천 과정인데요. 현재 그 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선박금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거에 계획조선까지 뭐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선박 그 펀드,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민간 금융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자본시장법이 도입이 되면서 또 다시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간 금융이.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민간 금융이 위축되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갔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진흥공사 태동의 어떤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그 한국 국적선사들의 선박금융 규모를 지금 그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1년도 말 기준이고요. 지금 그 이후에 데이터들이 진흥공사에서 합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요 연구 당시에는 그 담지 못했고요. 2021년도 말 기준에 갖고 금융 잔액이 약 2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향후에 국적선사들이 갚아 나가야 될 돈들이죠. 아마 그 친환경 선박 도입되면은 더 그 이제 부채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흥공사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되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정책금융기관이 약 35.7%, 이것도 2021년도 말 기준입니다. 민간금융기관은 22.9%인데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은 거의 그 이제 아웃됐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정책금융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 선박금융 제도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본 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도 가능하고요. 선박투자회사 제도에 의한 선박투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들이 각 사는 수출을 의뢰, 그다음에 이제 캠코, KUBC, 무보, 뭐 다양한 선박금융 프로그램들을 갖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드웨어는 다 갖추어졌는데 그 선사들이 그 우리나라 선사들의 적합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숙제가 아니겠느냐. 앞서 진흥공사에서도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숙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정책금융 중심의 그 이제 프로그램들입니다. KDB,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자산캠코, 진흥공사, 특히 이제 진흥공사가 해운에 특화된 공사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고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내놓는다고 아까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선박금융의 그 이제 위축이 되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추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 국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선박 투자 펀드 또 선박 투자 회사법에 의한 펀드인데 이것도 2016년도에 과세 특례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과세 특례라고 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 공모 그 펀드를 사게 되면은 그 소득에 대해서 그 특례를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2016년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펀드가 지금 설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선박 운영사들은 아마 이 내용을 토대로 계속적인 그 세제 혜택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을 그 몇 가지 좀 해드리면요. 그 이런 제도화에서 한계점으로 좀 우리가 몇 가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융기관들이 그 선박금융에 아주 적극적인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진행을 하면서 민간 시중은행들 그 적어도 한 번이라도 선박금융을 그 다루었던 그 은행들은 다 인터뷰를 하고 또 한 3차례 정도 참여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했는데요. 그 내부적인 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 참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포세이돈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그 뱅크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 노력들에 그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가입한 경우가 없고요. 근데 화주들도 해상화물 헌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자체적인 환경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국내 화주도 뭐 이쪽에는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선박금융 위험 관리가 그 아직까지는 취약하다. 그래서 선사들이 저 금융기관들이 그 참여하는데 장애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박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보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어떤 수요 발굴에 나서고 해야 일자리도 생기는데 이게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녹색 금융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 해운 쪽에 이제 녹색 금융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녹색 금융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2개 정도로 나뉩니다. 기후 금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또 이제 나왔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기후 금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생물 다양성이나 다른 목표로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재원은 그 개발 은행 중심이었는데 현재는 민간 중심으로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 금융 수단은 대부분 이제 대출이나 채권 중심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뭐 금융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 대출이나 채권 쪽에서 다른 부분으로 좀 많이 그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내 사례나 정책 쪽에 대한 내용들로 스크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 연계대출, 채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연계대출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완전하게 이제 뭐 친환경 쪽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건 아니고 경영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대출에 관한 조건들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연계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친환경으로 급속하게 전환을 못하는 선사들 또 기업들은 지속가능 연계대출이나 채권 뭐 이런 것도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니겠나.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지속가능 연계대출이나 채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 쪽입니다. 해운 쪽은 현재 이제 녹색 대출, 채권, 그 금융의 큰 흐름하고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요. 그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징적인 점은 2022년도에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 연계 대출, 채권 거래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다. 해운 쪽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 중에는 그 최초로 녹색 채권을 도입한 것이 저희가 조사한 그 이제 데이터죠. 대만의 이제 에버그린이 도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22년 3월까지는 해운업계가 11건 정도의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저기 마린머니 데이터 갖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뭐 저기 드러나지 않는 데이터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녹색금융 정책입니다. 4가지 정도 UN 쪽에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린워싱 방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EU는 이제 EU 텍소노미를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이제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건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가짜 그 친환경으로 이제 보이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분류 체계 자체를 이제 만든 것이 EU의 텍소노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SG 정보 공개 정책, 특히 이제 ESG가 활성화되면서 재무 정보보다는 이제 비재무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각 기관별로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금융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인센티브 정책 등 여기 중국 사례를 좀 넣었습니다만은 녹색 채권 발행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자 보전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하고 있고요. 상품 수단, 그다음에 역량 배양 정책, 기타 등등의 그 이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틀 안에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틀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타 산업과 그 해운 산업의 그 국내 타 산업과 이제 해운 산업, 조선 산업의 사례인데요. 타 산업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이나 은행 뭐 이런 데서 IT 기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 쪽에서는 페노션이 2021년도 6월달에 LNG 벙커링 선박에 대해서 녹색 채권 발행을 해서 선박을 건조를 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도 녹색 채권 발행한 실적들이 좀 있고요.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입니다. 채권 발행 자체가 이제 진흥공사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채권 발행 자체가 신용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선사들은 이제 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녹색금융 정책입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나 아니면은 그 UN 또 EU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녹색금융 정책에 따라서 2021년도에 우리나라는 금거법이 탄소 중립 기본법 58조에 이제 녹색금융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서 2021년도 녹색금융 추진 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이 큰 계획 하에서 이제 해수부도 녹색 정책들을 이제 피고 있는 거고요. 내용이 녹색금융 추진계획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나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녹색금융 핸드북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다 발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의 장애 요인을 좀 봤습니다. 이거는 그 민간 금융 은행들이 그 입장인데요. 첫째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 시장이 매우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참여가 좀 어렵다. 이거 핸들링하기 어렵다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탄소 선박에 대해서 그 담보물 설정에 대해서 애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존 선박보다는 가격이 비싼데 그 담보물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애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의 모호성입니다. 지금 뭐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가 친환경 선박이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어떤 모호성 뭐 이런 것들이 그 아직 은행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금년에 2050년까지 그 확정적으로 100%로 50%에서 이제 100%로 넷제로로 가자고 IMO에서 이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 규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을 은행 입장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가 그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안을 내놓은 것이 요 저기 8대 과제 내용입니다. 근데 요 내용들은 지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개발한 연구 그 테마들도 있고요. 다만 지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개선 방안도 저희가 이제 제안을 좀 했는데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전략입니다. 앞쪽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게 그 숫자가 좀 틀렸는데요. 7억 그 데드웨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천만입니다. 7천만. 7억이면 전 세계 선대를 넘는 거기 때문에 700억이면 700억 톤은 말이 안 되니까요. 7,590만 톤 정도로 약 6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서 이제 2장에서 예측했던 내용들을 다시 그 나타낸 겁니다. 대체 수요 그 선박하고 그다음에 예상 금액 그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2040년까지 녹색금융 수요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8대 그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정책금융기관들의 내용도 이제 그 믹스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친환경 선박 금융 지원입니다. 첫째는 KOBC에서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선순위로 좀 참여를 해서 하게 되면 선박금융 참여도가 더 크지 않을까 민간 금융기관에. 그다음에 민간 금융들의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협정이나 MOU를 통해서 그 보증료나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하는 것도 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녹색 펀드 선박 적용 확대입니다. 정책 금융기관들 모여서 그 펀드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선박금융에 이제 투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녹색 채권을 그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선사들은 자체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나 중소선사나 중견선사 이하의 신용이 조금 안 되는 선사들은 녹색 채권 발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녹색 채권의 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이제 3번의 녹색 채권 발행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은 아까 그 지능공사에서 녹색 채권을 운영비 쪽으로
인수 방안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선박 그 전환에 따른 녹색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녹색 채권 보증하거나 보증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인수도 뭐 하지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가까운 예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통해서 민간 산업에 ESG를 투자한 그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실어놨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한 친환경 선박 투자 확대입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기존 이제 그 국내 주식 투자에서 이제 해외 주식 투자로 갔고, 그다음에 채권이나 기타 대체 투자로 이제 눈을 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자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선박 자산에 대한 대체 투자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설득 노력들은 해운 분야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 투자 회사 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2016년부터 그 세제 혜택이 사라져서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그 세제 혜택을 뭐 부활하자 뭐 이런 얘기보다도 친환경 선박과 연계를 해서 좀 주장을 하면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을 건조시에 세제 혜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민간금융 투자자 세제 지원입니다. 민간 투자자가 그 정책금융을 대신해서 더 확대될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민간금융을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관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보증 프로그램의 민간기업들의 선순위 투자 외에도 민간금융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친환경 선박의 투자를 민간금융이 하도록 유도를 좀 하고요. 그 경우에 이제 세제 혜택을 민간 금융기관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유도하면 민간 금융기관들이 조금 관심을 갖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규제 DB 확대 체계입니다. 요거는 아까 진흥공사에서 발표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선사들이 지금 현재 그 위치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노력들이 경주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진흥공사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녹색금융 협의체 구성입니다. 녹색 선박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이벤트성으로 이제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여기는 뭐 TF라고 했습니다만, TF에서 확장을 해서 해수부 장관이 인가하는 뭐 사단법인 형식이라도 공식적인 단체로 좀 출발을 해서 앞으로는 2050년까지 친환경 이슈 말고는 큰 이슈가 해운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집중된 어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가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대 효과는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가정을 하고 이제 추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한 1조 9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 증가 효과입니다. 매출 증가가 한 9천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선업은 1조 9천억 정도. 그래서 뭐 기타 산업 분야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은 5조 5천억 정도의 이제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고용 유발은 한 16,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제 마지막 향후 과제들을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이제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 녹색 친환경 선박을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금융을 도입하고 하는 것들에 관한 노력들이
지금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그다음에 금융업계에도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장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 인사들도 많이 좀 참여를 시키고요. 해서 이제 논의의 장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부는 이제 조금 이제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지원보다는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을 해서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로 방안을 짜고 또 아이디어를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기 저희가 제안한 내용들 중에 뭐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또 실현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 과정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심점 있는 모임들 중심으로 이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넷째는 해운 기업들이 녹색금융 이용자인데요.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KOBC에서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KOBC가 쫓아다니면서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선사들이 KOBC에 방문을 해서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고 현황이 뭐고 하는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선사들이 진흥공사가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약간 주도가 전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이제 선사를 욕하는 건 아니고요. 선사들이 나름대로 내부 정책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흥공사 차원에서는 공론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선사들은 이제 개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고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학계 연구계에서도 뭐 다양한 발표를 제가 들어봤습니다만은 좀 연구가 이제 발전적인 의미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연속선 상에서 중간에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붉어져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나 학계 쪽에서 IMO 뭐 이렇게 추세만 설명하지 말고 실제 현상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어떤 접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데 뭐 저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